예, 안녕하십니까. 현대경영연구소 임성환 소장입니다. 어제는 낙이 없는 당신에게 이런 제목이었는데 오늘은 그 반대로 괴로운 당신에게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괴로움은 이제 밖에서 오는 것도 있고 안에서 오는 것도 있습니다. 밖에서 오는 것은 우리가 사실은 100%다 막을 수가 없죠. 그래서 오늘은 안에서 오는 괴로움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 어떻게 막아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뭐 사는 게 괴롭다, 하여튼 뭐 만만치는 않죠. 뭐 100% 괴롭다고 할 수는 없지만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괴로움이 많습니다. 이제 그 괴로움은 이제 그렇게 사실은 간단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괴롭다, 힘들다, 뭐 이런 얘기는 사회적인 문제도 있고 개인적인 문제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보면은 예를 들면 뭐 가난, 이거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이거 사람 참 비참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물질적인 충족이 없으면 인간의 뭐 좋은 음성 이런 거 어렵잖아요. 일단 뭐 잘 알고, 무엇보다도 이제 뭐 숨만 쉬어도 돈이 나가는 세상에서 가난은 무서운 거죠. 질병, 마찬가지로 뭐 지금 팬데믹 같은 질병도 이제 무서운 것이고, 또 이제 전쟁, 이런 거는 정말로 뭐 저희들은 경험 안 해봤지만 전쟁을 겪은 세대들이 갖고 있는 트라우마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사회적, 정치적 그뭐 탄압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걸 견디지 못하고 망명을 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근데 이 탄압이라고 하는 것이 또 사회적으로는 갑질도 될 수 있으니까, 어쨌든 이런 것들은 뭐 어떻게 보면 약간 객관적인 괴로움이죠. 사회 전체가 만들어내는, 또 흘러가는 괴로움입니다. 이것도 괴로움이죠. 개인적인 괴로움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게 잘 살다가 이제 뭐 평온하게 살다가 큰 사고가 난다든지, 현대는 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세상 아닙니까? 그다음에 이제 뭐 사업을 하든지 뭐 어디 투자를 잘못했든지 파산할 수도 있고, 경제적으로. 또 이제 뭐 가족이 흩어질 수도 있죠. 이혼이라든지 이런 이유로 가족이 흩어질 수도 있고, 또 이제 뭐 심각한 병에 걸려서 건강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이런 이제 개인적인 불행 같은 것이죠. 그 괴로움은 그러니까 도처에 이제 있는 것이고, 우리가 이제 나이 들어 보면 하루의 해가 평온하게 저무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일이다, 이런 이제 표현을 쓰기도 하죠. 그리고 50대가 넘어가면 큰 출세가 아니어도 큰 문제 없이 무난하게 살아가는,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구나, 그건 복 받은 일이구나 하는 이제 그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겠죠. 그래서 괴로움이라고 하면 이런 것들이 뭐 인생의 큰 짐이죠. 또 여기 괴로움을 더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사를 해보면 한국인들의 불행 지수가 높은데 행복 지수가 낮은데, 그것 중에 하나는 이게 이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사회적 정의 뭐 이런 것에 대한 스트레스가 좀 있고요. 물론 이제 그 행복과 불행은 지극히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것이지만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사회적으로 정의롭다고 생각하면 좀 더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내가 이제 불행하다 혹은 행복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어디 기댈 곳이 없다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을 오롯이 내 힘으로 책임져야 되는데 힘이 딸린다 또는 대비가 안 된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행복감을 못 느낀다는 겁니다. 불행하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의 그 행복도 조사를 해보면 이런 얘기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소소한 일상에서 혹은 큰 일에서 느끼는 마음의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게 전부일까? 뭐 그렇진 않겠죠. 요거는 이제 좀 이제 밖으로 확실히 드러나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제 일을 만들어가는 것들이 있죠.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내면적인 문제죠. 우리가 이제 살아보면 내 성격에도 좀 문제가 있다, 그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겼다라고 했을 때 순수하게 외부적인 요인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외부적인 요인과 교섭하는, 행동하는 나의 내적인 구조에도 문제는 있다 하는 걸 어느 정도로 이해합니다. 근데 이제 알아도 그러면 이렇게 살다가 가지 뭐 이제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죠. 어쨌든 내면의 문제가 있다,
내가 괴로움을 느끼는 데는 이런 것은 아마 다 동의할 수 있을 겁니다. 그걸 우리는 성격이라고 하죠. 이 성격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외부로부터 오는 자극에 대한 반응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생각하는 방식, 그 다음에 표현, 말하는 방식, 그 다음에 행동하는 방식. 어떤 사람은 급하게 하고 어떤 사람은 천천히 하고 뭐 하여튼 다양한 방식이 있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결합되면 그걸 성격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느끼는 거죠. 아니 이 그 외적인 뭐 변수는 어떻게 보면 독립 변수에서 내가 컨트롤 못하는 건데 사실은 이제 내 마음이라고 하는 것도 항상 내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구나. 그러면서 원하지 않는 결과가 그런 식으로 나타날 수 있구나 하는 걸 느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내면 혹은 성격 이게 어떤 건지에 대해서 조금 더 괴로움을 이해하기 위해서 내 성격이나 내 마음에 대해서 이해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현덕 마음 공부는 그래서 있는 채널이고요. 자, 그럼 이 뭐냐? 그럼 이제 우리가 사회적인 것도 개인적인 것도 아니면서 사회적인 개인적인 불행에 다 연결되어 있는 심리적 원인이 있다는 것이죠. 심리적인 측면이 있다. 그럼 그게 뭐냐? 우리가 이제 부처님이 12연기를 이야기했지만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무명행식에서 모르니까 이렇게 저렇게 해보고 해본 경험이 쌓여서 의식이 생긴다는 것이죠. 아, 이건 이런 것이고 저건 저런 것이고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저건 저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의식이 생긴다는 겁니다. 근데 의식이 그냥 의식이 아니고 경향성이 있는 의식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편향이 생기고 쏠림이 있는 의식이 구조화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패턴이 형성되고 사고방식이 형성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경향성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인간한테는, 개개인한테는 각자의 경험에 따라서 고유한 경향성이 구조화되어 있다. 이게 이제 하나고. 이제 두 번째는 우리는 이제 뭐 몸을 갖고 있고 감정을 갖고 있는 존재니까 먹고 자고 싸고 사람들과 만나고 감정도 희노애락을 느끼고 어떤 외부적인 자극에 대해서 우리는 다 반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자극이 들어왔을 때 우리는 반응을 하는데 이 반응을 두 가지로 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수애라고 하는 게 자극을 받으면 애라고 하는 건 사랑한다는 것이지만 오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좋아하거나 싫어한다. 그죠? 어떤 자극에 대해서 난 이건 좋아. 좋아. 난 이건 싫어. 라고 반응을 하고 좋아하는 것은 다가서고 싫어하는 것은 물러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호호 반응으로 나의 경향성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어떤 것을 좋아하고 어떤 것을 싫어한다 하는 것은 나의 경향성이 영향을 많이 미친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경향성은 의식과 무의식에서 다 성립하는데요. 이 무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약간 본능이잖아요. 뭐 배고프면 먹고 싶고 추우면 따뜻하게 하고 싶고 또 이제 성적인 욕구라든지 이거 다 무의식적인 본능 아닙니까? 그리고 그렇지만 이것을 어떻게 다스려 왔느냐, 어떻게 컨트롤하고 매니지해 왔느냐에 따라서 이 무의식적인 본능에 대한 경향성도 있는 것이고요. 또 이제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의식적인 기준들이죠. 나의 어떤 이데올로기, 나의 소신,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 나의 윤리관, 가치관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들을 곱해가지고 우리는 경향성이 자극을 받으면 반응을 하는데 그 경향성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는 경향성을 가진 존재다. 두 번째는 우리는 그걸 가지고 자극이 들어왔을 때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반응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뭐 어떠냐? 그게 괴로움과 무슨 관련이 있냐? 관련이 있는 것을 한번 연결해 볼까요? 자, 이 말은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내가 생명을 가진 존재니까 이제 살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다 자기를 사랑합니다. 근데 이제 자기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밀도가 사람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유독 자기애가 강한 사람이 있고, 그런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별로 따지면 중력이 굉장히, 그러니까 질량이 굉장히 큰 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주변을 빨아들이죠. 중력으로. 뿐만 아니라 아인슈타인에 의하면 자기 주변의 시공간을 왜곡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애가 강하면 강할수록 나는 살아야겠다. 나는 잘 돼야 되겠다. 내가 누군가를 증명할 거야. 이렇게 자기애가 강한 사람들은 이
중력이 강한 거고, 질량이 높으니까 중력이 강한 거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주변을 왜곡하게 됩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외부의 자극 정보를 왜곡해서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 경향성, 편향과 쏠림이 매우 강해진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그 왜곡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 우리는 이제 자극이 들어오면 이게 무슨 일인가라고 해석을 해야 되죠. 그리고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지? 그럼 처리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내 가치관이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니까 이 순서대로 이렇게 가치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으로 결정을 하죠. 아, 이래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행동도 이제 스타일이 있죠. 그래서 뭐 급하게 하는 사람이 있고, 천천히 하는 사람이 있고, 남들과 함께 하는 사람이 있고, 혼자 일하는 사람이 있고, 그죠? 행동도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극에 반응하는 이제 패턴이 있는데, 그것은 왜곡의 결과다. 그죠? 그래서 내가 해석하는 것도 꼭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해석하는 것에 대한 상황 해석에 따른 결정을 위한 가치 기준도 꼭 이 기준, 남들은 이 기준이 중요한데 나는 이 기준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나는 건강이 중요한데 어떤 사람은 돈이 더 중요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체면이 중요할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실속이 중요할 수도 있고, 기준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제 자기애가 여러 가지 이제 조합된 것이 다양하게 왜곡된 형상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행동도 마찬가지고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되냐? 우리는 견해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남들보다 좀 더 엣지 있는, 남들보다 좀 더 나은 견해 또는 뭐 이 의견, 이런 것을 안목, 이런 것들을 이제 가지게 되는 것을 좀 훌륭하다. 이것이 이제 현실을 잘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것이 훌륭하든 뭐 조잡하든 견해를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선택을 한 거잖아요. 이것이 아니고 저거다. 그래서 이 견해가 곧 왜곡입니다. 그래서 견해를 가진다는 것은 나는 이걸 이렇게 해석해. 나는 여기에 이런 기준들을 갖다 붙여. 나는 이런 식으로 행동해. 라고 하는 것이 견해잖아요. 그럼 견해가 곧 왜곡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이 견해는 우리를 경험에 의하면 행복으로 끌고 가기보다는 분쟁, 싸움과 그죠? 불행으로 끌고 가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저는 이 견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집착하고 있는 거니까 그게 사랑이잖아요. 사랑은 뭡니까? 눈물의 씨앗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결국은 편향을 가지게 되는데, 경향성을 가지게 되는데, 이 경향성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사실상 그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는 왜곡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 상황이 변하면 골치 아프죠. 상황은 그냥 좀 그대로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죠. 그 더군다나 그 상황이 이제 내 생각과 맞지 않으면, 그죠? 내 견해, 내 의견 또는 내 이익과 맞지 않아서 이게 틀어지게 생겼다고 느껴지면, 이것도 골치 아프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떤 상황이 변하고 문제가 생겨서 내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방식, 나의 스타일, 심지어 나의 정체성까지 바꿔라 라고 요구받으면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을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거부하고 버티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것들이 괴로움이 된다 이것이죠. 상황이 변했는데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면 텐션이 확 생길 거 아닙니까? 괴로운 것이죠. 그 다음에 변화가 생기고 있는데 이 변화가 내가 생각하는 것, 나의 이익과 맞지 않아. 그럼 여의치 않는 거잖아요. 그럼 괴로운 것이죠. 그리고 나도 일정 부분 변화라고 요구받고 있는데 그걸 거부하고 버티면, 아니야, 버티면 버텨집니까? 그러니까 이제 깨지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괴로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불교적으로 이야기하면 무상을 깨닫지 못하면, 그리고 옛날 과거에 집착하면, 그리고 자기의 테두리를 너무 강하게 주장하면 괴로워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괴로움의 심리적 원인이 어쩌면 열심히 살다 보면
열심히 살다 보면 행하고 나서 의식이 생기니까 경향성 의식이 생길 거고, 또 자극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호호 반응을 하는 거고, 우리 다 이게 열심히 사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자기애가 강한 사람은 왜곡을 하게 되죠. 이 왜곡이라고 하는 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는 상황을 해석하고 갖다 붙일 기준을 정하고 그리고 행동의 스타일을 정해야 되는 것이죠. 이건 다 하나의 왜곡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종합하면 견해가 되는데, 이 견해가 결국은 변하지 않으면, 이 견해가 너무 경직되어 있으면 상황 변화에도, 또 상황이 내 뜻과 맞지 않을 때도, 그리고 나의 변화를 요구받을 때도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맞지 않잖아요. 맞지 않으면 세상은 나를 강제로 맞추어 버리죠. 두드리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괴롭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괴로움이 심리적 원인이 이렇다면 우리는 괴로움을 어떤 방식으로 심리적으로 몰아낼 수 있을까요? 아까 사회적인 괴로움이나 개인적인 불행은 그 자체로 맞서 나가야 되겠죠. 근데 우리는 그 힘을 어디에서 얻을 것이냐? 역설적으로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머물지 말아라. 아까 모든 상황은 변하기 마련이다라고 하는 것을 수용하면 내가 마음을 머물지 않지 않습니까? 머물지 말아라. 두 번째, 바라지 말아라. 바라지 말아라고 하는 것은 이건 이렇게 돼야 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안 되면 그 격차가 크면 클수록 불행해지죠. 불행하다는 느낌이 들죠. 근데 어떤 사람은 격차가 크면 클수록 내가 할 일이 많구나, 즐겁다, 야 재밌게 해보자, 이러면 이건 아니죠. 그거는 괴로움의 원천은 아니죠. 그거는 어떻게 보면 새로운 비전이고 목표가 될 수 있겠죠.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바라는 대로 되지 않으면 괴로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바라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세 번째는 이제 무상, 이미지를 가지지 마라. 그죠? 그래서 그 상황이 계속되리라고 바라지 말고 그 상황에 계속 머물지 말라. 두 번째는 바라지 마라. 뭔가를 바라고 기대가 있으면 실망이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스스로 설정한 이미지를 너무 집착하지 마라. 이 세 가지가 괴로움의 심리적 원인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거꾸로 이게 집착하고 바라고, 그 다음에 자기가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사람이 될 거야 라고 이미지를 가지는 거, 이것을 살아가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머물지 말고 바라지 말고 이미지를 가지지 말라라고 하면, 그러면 어떻게 살라는 말이냐,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머물고 바라고 이미지를 가집니다. 근데 이 논리 구조에 따르면 그러면 괴로움은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럼 이렇게 하면 좋죠. 머물고 바라고 가지되, 이미지를 가지되 괴로움도 받아들여라. 그건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니까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복을 그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간단하게,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건 다 가지고 괴로움은 없애고, 그러니까 이런 생각 자체가 대단히 이제 뭐랄까 소박한 생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괴로움의 객관적인 것들 말고 심리적인 원인들은 결국은 내가 그 앵크링, 닻을 내리고 있거나 뭔가를 바라고 있거나, 그리고 나에 대한 이미지를 강하게 가지면 가질수록 아까 자기애가 클수록 중력이 커지고, 그죠? 그러면 주변을 왜곡한다 그랬죠. 왜곡해서 보게 되니까 있는 그대로 못 보고, 그래서 격차가 커지고 그 격차가 괴로움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괴로움의 심리적 원인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누어 보았습니다. 머물지 말고 바라지 말고 이미지를 가지지 않는 것이 가능할까요? 네, 그게 가능하면 괴로움은 줄어들 것이고, 그게 불가능하면 괴로움과 함께 사는 것을 익히는 지혜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